굳게 닫힌 초등학교 교문 위에 그동안 감사했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다음 달 문을 닫는 서울 화양초등학교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애들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앞에 문방구가 두 군데가 있었거든. 여기가 문방구 자리고 저쪽이 문방구 자리고 문방구가 아예 없잖아요. 여기가. 몇 년 전부터. 서울에서도 이미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상황이 더 심각해 4년 만에 전국에서 8천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1,000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선 벌써 10년째 꼴찌면서 평균 출산율의 절반도 안 됩니다. 첫째 아이 수는 전년보다 늘었지만 둘째와 셋째 아이는 각각 17%, 21%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혼인이 19만 2천 건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한 가운데 결혼하더라도 한 명만 낳는 추세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맞벌이 하면서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사교육비도 또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어른이 저도 힘든데 힘든 어른들이 어떤 희망을 갖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령화로 지난해 사망자는 37만 2,800명,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구는 12만 3,800명 자연 감소했는데 2020년 이후 3년 연속 줄어든 겁니다. 인구 절벽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총 인구는 오는 2045년 4천만 명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산력이 줄고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투자도 위축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조교입니다.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자립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성인 이행기라고 부릅니다. 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고 20대에 결혼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2000년 이후 대학 진학률이 73%까지 높아져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시험 연령도 높아져 자립하는 나이도 늦어진 겁니다. 실제로 스스로 성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50%를 넘는 나이는 28세입니다. 성인 이행기 기간이 길어지면 결혼과 출산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젊은이들이 자립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건 경제적 독립이나 취업, 거주지 마련 같은 조건입니다. 자립의 상징으로 결혼을 꼽은 젊은이는 이제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자립하고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도 출산율 하락의 주요 요인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한두 명 낳고 싶긴 한데 확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가. 과거 출산과 육아 등에 집중됐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청년에 각각 맞는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우선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이자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으로서 주거나 그래도 결혼이나 출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선호되는 선택지이고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러한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고, 강요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예의가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박재현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인구가 준다는 건 나라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별 효과를 못 거둔 거 아닙니까? 예, 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2006년부터 투입된 비용이 28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다시피 이 결과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청년 부담을 줄여줬어야 됐는데 예산의 80%가 영유아나 아동 청소년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 2015년이 그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한 그 분기점 같은 해입니다. 그런데 그 2015년이 돼서야 청년에 대한 예산이 1조 원 규모로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서울이 전국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또 낮더라고요. 서울이 특별히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 감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요, 그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출산율은 낮아지는 그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그 수도권 청년들이 이런 치열한 경쟁이나 그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뤘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지방의 좋은 일자리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저도 총각 때 결혼 왜 안 하냐 이런 말 좀 많이 들어봤고 요즘 또 부부들한테 애를 왜 안 낳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말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요. 예, 한 전문가는 현재 그 상황을 빗대서 그 청년들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에게 뭐 결혼은 왜 안 하냐, 애는 왜 안 낳냐라고 말하는 게 결혼이나 출산율에 좀 악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린 그 대책과 함께 당연히 독박 육아라는 현실을 개선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결국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지원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현 기자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난해 출생과 사망 통계가 나왔는데 네. 대충 예상도 되고 알고 있는 얘기지만 통계 결과 볼 때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죠. 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평균 아기의 수, 네. 이제 0.78명입니다. 이 숫자가 0.8대였을 때 이미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었던 적이 없다는 위기감이 엄청났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요새 길에서 유모차 지나가면 요즘 저런 갓난아기 오랜만에 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1000명당 4.9명밖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 명이 태어날 때 1.5명꼴로 사망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2.4명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동안 네. 우리가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뭐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네. 상황은 점점 나빠지네요. 네, 그래서 네. 유입 이민이 답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만 과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한 게 맞는지, 아이가 그렇게 적다면서 정작 아이가 있는 집은 1, 2년씩 어린이집 대기를 해야 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써볼 방법이 없이 진짜 다 해봤다고 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통계를 보면요. 그나마 2021년보다 첫째 아이는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그보다 훨씬 많이 줄어든 겁니다. 아이를 낳을 때 엄마의 평균 연령 33.5세입니다. 0.2세가 또 늘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된 부부 5쌍 중에 한 쌍은 아이가 없습니다. 결혼이 일단 늦고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는 걸 미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낳더라도 한 명뿐이거나 아예 안 낳게 됩니다. 근데 왜냐? 개인적으로야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내가 잘 살아남는 것과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를 병행할 수가 없다. 아이를 낳고도 삶의 질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아이에게도 좋은 미래를 약속해 줄 수 없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네, 방금 권 기자 이야기에 정말 많은 부모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아이를 많이 낳는 지역에 좀 힌트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번 통계를 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넘는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세종시입니다. 그리고 군 단위지만 전남 영광군의 합계 출산율은 거의 2명에 가깝습니다. 어떤 지역들이냐? 세종시는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 그러니까 보육 인프라도 비교적 잘 돼 있고요.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뒤에도 출산 전과 같은 조건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 곳입니다. 영광군, 일하는 청년에게 최대 2천만 원 넘게 3년을 지원하고 첫째만 낳아도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에 가름할 수 있을 만큼 돈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방법, 돈을 파격적으로 많이 주는 방법은 사실 지속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보다 출산율이 조금만 더 올라도 나라 전체로는 아예 불가능할 겁니다. 결국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맞벌이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간 경력 단절이 되고 나면 출산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일, 훨씬 적은 임금으로 복귀하는 불만족스러운 맞벌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렇게 오래 쉬지 않고 일과 가정을 같이 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맞벌이.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런지 네. 집값도 부담이다, 집값도 원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상당히 컸습니다. 네. 사실 2012년까지만 해도 지금의 2배, 48만 명은 나왔습니다. 집값이 치솟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아이도 덜 낳게 된 게 맞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이는 선진국 대도시의 집값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비싸기는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기존의 자산 가격에 젊은이가 접근하기 힘들어지죠. 부부가 계속 같이 일을 해서 내 집 마련의 꿈도 꾸고 자기 삶도 챙길 수 있어야 아이를 낳는다는 대전제는 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던 일본, 우리처럼 여성 고용률이 높지 않은 편인데 우리처럼 아이도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안에서도 여성 고용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오히려 아이도 더 낳는 게 이 표에서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의 늪에 빠졌다가 회복한 나라들,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같은 나라들. 이 나라들이 몇십 년을 저출산 대책을 해보니 제일 효과적이었던 건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도입한 석 달간의 남성 의무 유급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것들처럼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게 하는 환경, 정말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해주는 정책이었다는 보고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답은 있습니다. 네, 얼마나 엄중하게 이 답을 받아들이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